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전기 문화사까지 마무리가 됐죠. 자,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근대 태동기로 넘어가서 기존 정치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368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보시는데요. 일단 1번 문제에 오탈자가 좀 몇 개 있어서 수정 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가에서 라가 아니라 가에서 마까지 있습니다. 마로 좀 수정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5번 선지에 보시면은 마에서요. 마에서 이 인자의 난 이후에 혹시 노론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으면 소론으로 좀 고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인자의 난 이후에 소론 강경파의 주도, 이게 이 문제상에 있어서의 서술 내용이고요. 밑에 그 해설에 보시면은 5번에 맨 밑에입니다. 마 이후 있죠. 이 인자의 난입니다. 마 이후에 소론 강경파가 주도하였다. 이건데 소론이 아니라 노론입니다. 노론 강경파가 주도하였다. 이렇게 좀 고쳐 놓으시고 위에 문제 1번의 5번 선제는 이 인자의 난 이후에 노론 강경파 주도가 아니라 소론 강경파 주도입니다. 이렇게 좀 수정 좀 하시고 문제 1번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지금 숙종계 때 얘기했습니다. 잠깐 정치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숙종계 때에 지금 환국이 일어나죠. 경신한국하고요. 이게 이제 1680년대에 있습니다. 기사한국. 1689년입니다. 갑술한국이 있죠. 이 갑술한국은 1694년이에요. 숙종 다음에 누가 나오면 경종이 나오죠. 경종대 때 가면은 신축년하고요. 그 다음에 이민년에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축년이 1721년이고요. 이민년이 1722년입니다. 신축의 신, 이민의 인을 따서 이제 신임사화다라고 일합니다. 숙종대 때. 그러니까 경종 나오면 이제 경종의 이복 동생이죠. 용조가 등장합니다. 용조 때 탕평책을 우리는 완론탕평이라고 그랬고요. 그 용조 다음에 용조에 이제 손자가 등장하죠.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정조가 등장합니다. 정조 때 탕평책을 뭐라고 그래요? 줄론탕평이라고 그러죠. 그 정조가 죽고 나서 안동김씨 세도로 들어가는 세도 정치로 갑니다. 순조죠. 순조 때의 안동김씨. 순조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헌종이 나옵니까? 헌종대 때 세도 가면 누구죠? 풍양조씨입니다. 풍양조씨. 그 다음에 헌종 다음에 이제 다시 철종입니다. 철종대 때 제차 안동김씨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흥선대원군이 섭정하죠. 1863년에서 73년까지 딱 10년 집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내용들인데 지금 경신한국부터 해가지고 가나다라, 희사한국, 갑술한국, 신임사화, 이인자의 난이 있습니다. 이인자는 영조 즉위하자마자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신한국으로 인해서 권력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남인에서 누구로? 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윤정을 중심으로 했던 소론, 그다음에 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노론으로 분열이 되죠. 소론이 온건파고요, 노론이 강경파예요, 강경파. 기사한국은 뭐 때문이냐? 이거 이제 경신한국 유학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기사한국은 숙종의 원비가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자 숙종과 장옥정, 나중에 희빈 장씨입니다.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윤인데요. 이 아들의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남인과 경신왕후 때 피해본 남인과 숙종과 같이 장옥정 연합해서 얘를 세자로 앉히자. 그 서인은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인에서 누구로?
남인으로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자로 책봉이 됐죠. 얘가 나중에 누구냐면은 경종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인현왕후의 자리를 꿰차고요. 인현왕후가 이제 폐비가 됐어요. 폐비가 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남인을 중심으로, 서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인현왕후가 복위가 된다면 장씨, 또 이 장씨 아들을 세전 안치놨던 남인들도 피해 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얘네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인에서 다시 누구로? 서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게 갑수란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인들이 이제 중앙에서 완전히 손발이 잘리게 된 것은 갑술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남인들은 중앙에서 거의 손발이 잘렸어요. 향촌으로 내려갑니다. 17세기 말입니다. 17세기 말에 향촌에 내려와서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중농실학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왜 하필 중농실학자가 남인이었느냐라고 할 때 남인의 현재 처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사화, 이민사화, 신임사화는 여기서 이제 갑술한국 이후에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서인 중에서도 소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뭐 경종대 때는 두 번에 걸친 사고가 났는데요. 신임사화를 통해 가지고 누가 누굴 친 거냐 그러면 소론이 노론을 친 거예요. 이게 신임사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종대 때 집권 여당은 거의 소론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과정인데요. 우선 이제 기억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경신한국입니다. 왕이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이다 그랬죠. 자, 소론의 노론 공격이 아니라 경신한국은 서인의 남인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왔고 경신한국을 통해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소론과 노론으로 양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론의 노론 공격은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라번에 해당된다. 라번. 신임사화요. 소론의 노론 공격이 되는 거죠. 여하튼 1번 X, 2번 라번. 기사한국입니다. 남인이 역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 수립. 이것이 경신한국이야. 1번에서 얘기하는 경신한국이다. 자, 3번 다 갑술한국이네요. 폐비 민씨.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 민씨가 폐위됐다가 복위하는 거죠. 자, 폐비 민씨의 복위로 서인 정권의 재수립이다. 그래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왔다. 이게 갑술한국 맞죠? 자, 네 번째 라번. 신임사입니다.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이 재집권이다. 이거는 기사한국이에요. 세자 책봉 문제 때문에 터졌던 기사한국이다. 5번에 이인자의 난입니다. 이인자의 난은 난 이후에 소론 강경파가 주도한 게 아니라 영조 때의 집권 여당은 노론입니다. 노론. 그러니까 경종대 때는 소론이 주도권을 잡았지만은 영조가 측에서는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노론이 주도를 해 나갑니다. 그럼 이인자는 누구냐? 이인자라는 사람은 소론 강경파입니다. 소론 강경파고요. 이 난을 진압했었던 노론 계열이에요. 그 이인자의 난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우측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사건을 수습한 이후에 나타난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게 이인자의 난이에요. 청주 쪽, 충청도 청주입니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세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론탕평에도 불구하고 노론이 주도를 하자 소론 강경파인 이인자와 또 남인이죠. 남인의 일부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난을 일으켰었습니다. 이게 이인자의 난이에요. 진압이 됐죠. 이인자의 난 진압한 이후의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환국의 정치 형태가 변했다. 환국 정치는 숙종제 때예요. 지금 영조 때 이인자의 난 이후의 사실을 묻는 겁니다. 2번. 소론과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했습니다. 소론과 남인은 야당이고 영조 때는 여전히 노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영조 말년에 노론 있죠. 이 노론이 다시 또 나눠지죠. 시파, 사도세자 문제로 벽파로 나눠져요.
근데 노론이 주도가 돼서 시파, 벽파 나뉘는데 시파는 사도세자에 동정표를 줬던 사람이 시파고요. 벽파는 사도세자의 조신함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벽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론이 주도가 있지만 이 안에 시파, 벽파엔 사실 소론도 일부 있고요. 남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론, 일부 소론, 남인, 일부는 뭐가 되고 일부는 시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시 노론과 소론과 남인, 일부는 또 뭐가 되기도 하고 벽파가 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럼 정조 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정조 때는 아버지 죽음에 동정표를 보냈던 시파 중에서도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 가장 세력이 미약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남인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는 시파와 남인이 주도가 돼가지고 남인 시파가 주도가 돼서 줄론탕평을 전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 왜 남인이 가장 세력이 미약했냐 그러면은 정조 때 영조, 경종, 숙종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갑수단국을 통해서 중앙에서 완전히 손발이 잘리게 된 사건이 남인들 바로 뭐였어요? 갑수단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력이 미미한 세력을 정조는 왕권 강화의 참모 역할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왕권 강화의 개혁 정책의 참모로 이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시파 남인이 여당이고요. 야당은 누구냐 그러면 벽파 누구? 주는 노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파 남인의 벽파 노론에 대한 시비비. 그러니까 시비를 가린다라고 할 때 시비는 옳고 그름을 뭐라고 그래요? 시비라고 그러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탕평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줄론탕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놓고 3번 완론 중심의 탕평 정책을 했다 그랬습니다. 영조 때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완론탕평은 뭐냐?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 관계없습니다. 학파, 분당, 학문적인 측면에 관계없이 오로지 왕의 명령에 순응하는 잘 복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탕평책을 추진하는 거죠. 이거를 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조의 줄론탕평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자. 과연 아버지 죽음에 찬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가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정조 때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줄론탕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왕실의 외척이 군사권을 계속하여 독점 장악했다. 이거는 언제요? 세도 정치 때입니다. 왕실의 외척, 그러니까 안동김씨, 풍양교씨, 다시 안동김씨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363년입니다. 5번,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밝히는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줄론탕평이라고 했죠. 정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자의 난 이후에 전개가 됐었던 사건은 뭐냐? 이거죠.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왕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영조하고요. 영조. 그 다음에 정조의 업적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통일신라의 신문왕, 또 고려의 광종, 고려국의 공민왕, 조선시대 때 영조, 정조 업적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적, 정책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 자, 그게 3번과 4번 문제입니다. 3번 봅시다. 2조 전랑 통천권의 폐지와 한천법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선조 때 이래 지속되어던 파당정치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1742년, 이게 이제 그 탕평비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불비,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불주, 과 소인지 사의였죠. 뜻은 거기에 나온 대로입니다.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으면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해서 원만하지 않으면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탕평인데 성균관의 반수교, 성균관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입니다. 반수교 위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뭘 한다? 탕평비를 한다. 용조죠. 용조의 업적.
1 보겠습니다.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삼심제를 시행하였다. 영조 때의 민생 안정과 관련됐어요. 삼심제. 또 초계 문신에 따라 하급 관리를 재교육했다. 초계 문신제입니다. 이건 누구 때냐면 정조 때예요. 정조 때의 초계 문신제. 과거 급제자 중에서요. 37세 이상 된 사람들 따로 모아요. 그래서 40살까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왕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세가 되면은 현업에 복귀시키는 제도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계 문신제라고 그래요. 이 초계 문신은 곧 누가 되냐면은 왕 있죠. 정조.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명이 제대로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는 틀을, 인적 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초계 문신은 정조 때예요. 자, 3번 민의상달이한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신문고는 태종대 때 시작이 됐죠. 설치가 됐습니다. 태종대 형조 관할에 설치가 됐는데 연산군대 때 가면은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영조 때 다시 부활이 돼요. 이때는 형조에서 관하는 게 아니라 병조, 군사적인 목적으로 부활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으며 붕당 정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 제도와 권력 구조의 개편 내용을 정리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법전 중에서 가장 많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조 때 속대전하고요. 정조 때 대전통편이에요. 대전통편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영조와 정조의 업적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영조의 업적을 얘기하는데 대전통편이 나온다거나 또 정조의 업적을 얘기하는데 속대전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틀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기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두세요. 영조의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의 대전통편, 그리고 고종대 때 가면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왕조 500년의 총 결산본, 그 결산본 격인 법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대전 뭐라고 그래요? 회통이라고. 대전 회통이다. 그래서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이런 순서,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전통편입니다. 통편, 티귿. 대전회통입니다. 히읗.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2번이 정조, 나머지는 영조의 업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비석은 붕당정체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입구 반수교라고 하는 바로 다리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했죠. 이 반수교할 때 반자이죠. 반. 국립대학 성균관 있잖아요. 성균관 옆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 반촌입니다. 반촌. 반촌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요즘에 도축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백정이죠. 여러분들 그 천주교 밖에서 보면은 반회 사건이라고 있죠. 반회 사건. 반회 사건입니다. 반촌 김석태라는 사람 집에서 양반과 또 백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다가 관원들에게 들통난 사건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회 사건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촌에서 모임을 갖다가 적발된 사건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천주교의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의 이 얘기는 지금 4번 얘기는 바로 반수교에서 반자가 나왔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두루 사기어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이게 왼쪽 문제 3번의 셋째 줄이에요. 주의 불비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불추 과 소인지 사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영조죠. 그래서 이 국왕의 업적, 이 탕평기의 주인공은 영조니까 영조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1. 균역법 실시. 영조 때 나오죠. 균역법은 중종대 때 군적수포제 기억나실 겁니다.
군적을 만들고 군적에 등재가 되면 수포 1년에 12개월 군포를 몇 필 낸다? 2필을 내는 겁니다. 이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양역 변통론이 대두가 되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양인이 물고 있는 군역을 변통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잘 안 됐다. 그래서 군적수포제의 폐단이 계속 누적되다가 영조 때 와서 역을 균등히 한다 그래서 뭐 균, 역, 법 이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 양반과 상민, 판상 간의 신분 고정이 됐으며 또 상민의 군역이 가중됐으며 또 이로 인해서 조선시대 때 군역 내지 군역제도가 무너지니까 군사제도도 당연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왜 판상간에 신분 고정됐냐 하면은 군적 만들 때 양반들이 관권과 결탁해서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려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상민, 안 가면 뭐 양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A하고 B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만났어. A가 B한테 물었어. 야, 너 군대 가? 나 안 가. 그러면 A가 B한테 뭐라고 그럴게요? 너 양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A가 B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너 군대 가냐? 군대 안 가. 간다 그랬어. 그럼 너 양반 아니라 뭐 상민이구만. 군대 가면 상민, 안 가면 양반. 이러한 구분, 신분 구분의 기준이 돼버려요. 군대 가고 안 가고가. 그럼 양반이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리면은 군역을 안 무니까 군대를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는 것까지 좋지만은 그 안 내는 걸 누가 덤태기 쓰냐면은 얘네들이 덤태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폐단들이 나온다. 이로써 조선의 군역 군사적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중종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명종, 그렇죠? 인종, 명종, 그다음 누가 나오죠? 선조, 광해군 이렇게 나가죠. 이미 중종대 때 군역제도와 군사제도가 붕괴가 된 상황에서 인종, 명종대 때, 선조 때 와서 외란이 터지고 외란 터지고 나서 2달 만에 한반도 전역이 함경도까지 유린이 됐던 사실이 있었죠. 이미 군역제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지. 그래서 고집하는 거지. 안 돼. 그러다 영조 때 와서 이제 역을 균등히 한다 해서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몇 필로? 한 필로 반감을 시킵니다. 반으로 줄여요. 반감을 시킵니다. 이걸 감포론이라고 해요. 감포. 포를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균역법이라고 그래요. 실시관청을 균역청이라고 그랬죠. 문제는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반감된 군포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부 상류층들 선, 무, 군, 관 선문관 명예직이에요. 일부 상류층들에게 야, 너 일로 와. 너 선문관 해. 그리고 감투를 씌워놓는 감투를 씌워주고 뭐라는 거죠? 군포를 1년에 군포를 한 필을 내라. 그래서 이제 충당하는 겁니다. 반감된 걸. 또 지주도 있죠. 지주한테는 결작이다 해가지고 토지 1결당 얼마, 이두를 내게 하고요. 어세, 염세, 상세. 원래 이거는 각 궁방의 경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균역법 실시관청이었던 어디에서? 균역청에서 징수돼요. 그래서 이제 반감된 군포는 이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선무군관포나 결작이나 양반 지주들이 물어야 되는데 그네들이 안 물고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후기 때 영정법이며 대동법이며 균역법이며 이것들 전부 다 결론은 지네를 체제 유지용이지 민생 안정은 실질적으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일본의 균역법 용조입니다. 맞죠? 2번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 설치 세종대 때죠. 이천, 김종서, 최윤덕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군의 설치로 어디까지 영토가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4군, 육진, 그래서 두만강. 그래서 현재 압록강, 두만강의 영토 경계가 형성된 것은 세종대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관계에서. 남방의 민호를 강제로 이쪽으로 옮기는 정책. 이걸 뭐라고 그래요? 3인 정책을 추진하고요. 국토의 안정적인 균형적인 개발 목표로 합니다. 3인 정책에 의한 민심 수습책을 뭘 한다? 토착 관리, 토관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한 게 아니라 그 지역민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지방제도의 어떤 원칙에 위배가 되냐면은 상피제도예요. 상피제도는 어긋난다. 근데 토관제도나 3인 정책이 내내 조선시대 때 실시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태종에서 중종 연간에 한시적으로 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피제도에 어긋났니 안 어긋났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경국대전의 완성은 누구 때예요? 예종대 때고 반포는 성종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국대전 그러면 성종대 때 완비가 돼서 반포가 됐다 이렇게 하죠. 4번에 초계 문신예는 3번 문제에 있었죠. 정조고요. 5번 경복궁 중건입니다. 왕실의 위협을 되찾기 위해서. 이거 누구 때예요? 고종대 때입니다. 흥선대원군대 때죠. 그래서 이제 외란 이후에 폐해가 됐었던 경복궁을 중건함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 왕권 강화책. 또 세도 정치 때 세도 가문의 횡포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가 됐죠. 그걸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또 세도 정치 때 삼정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전정, 군정, 환곡이죠. 그 삼정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원군의 등장 이후에 추진했던 개혁정책, 민생 안정책 나오죠. 여기다가 세도 정치 요 기간 동안에 열강의 통상욕으로 위기의식이 고조가 됩니다. 그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면서 열강과 통상을 하자 하지 말자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게 흥선대원군이 등장해가지고 추진했었던 개혁정책의 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은 영조협정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이 여기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미출진 국왕이 시한 정책을 오른 것은 자 이건 이제 정조협정이에요. 밑에서 셋째 점 봅시다.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이요 다른 태극이요. 그 태극은 바로 누구다? 나다.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얘기입니다. 옹, 늙은 옹자죠. 그래서 정조협정 1번 보겠습니다.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형을 설치하였다. 숙종대 때죠. 이걸 조선 후기에 중앙군이 뭔가요? 오군영입니다. 오군영은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그 다음에 수호청, 그 다음에 금위형이에요. 이거는 외란 도중에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은 누구 때? 인조반정 직후 서인의 권력 유지 목적이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 아닙니까? 1623년 인조반정으로.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면은 쿠데타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으로 권력을 잡으면 총으로 망해요. 주먹으로 권력을 잡으면 주먹으로 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인조 때 서인은 쿠데타, 그러니까 일종의 역쿠데타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군영을 설치하죠. 마지막 금형 왕궁 수비부대입니다. 누구 때요? 숙종대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5군영은 그때 필요에 따라 설치됐다. 임기응변식으로 설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기반이라든가 군종 기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그 금형은 이 숙종대 때란 말이에요. 숙종대 때.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론을 취했다. 청정벌론. 이거 호란 이후에 나온 거라고 했죠. 효종대 때. 효종대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여기 어영청이죠. 을 중심으로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을 전개합니다. 이거는 호란 이후에 책임회피론이라고 했죠. 서인들의. 세 번째,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을 표시했다.
시전 상인이 가지고 있는 금난전권의 표지예요. 신해 통공을 얘기합니다. 1791년 신해년의 신해 통공이고요. 이게 종조죠. 근데 모든 금난전권이 표지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 금난전권의 표지는 시전 상인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전 상인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만 표지하는 거지 유기전 상인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난정권을. 4번 신문고 부활 용조죠. 5번 종모 종양법입니다. 뭐냐면은 군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 부모 중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에 그 자식은 양인으로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인이고요.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원래는 이렇게 혼인 못합니다.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천즉천이라는 얘기는 뭐야?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은 즉 자식들도 뭐다? 천민이다. 이걸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요. 또 동색혼이라고 그래요. 동색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층끼리만 혼인한다는 겁니다. 양인과 혼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일천즉천이니 동색혼이 하는 것은 단서를 붙여줍니다. 원, 칙, 상. 실제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흔해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천인, 그러니까 노비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천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양인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양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노비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나, 그러니까 1번인 경우나 2번인 경우나 둘 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되죠? 노비가 됩니다. 일천즉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잘 보면은 종모 종양법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있죠. 자식은 당연히 노비가 되는데 이 양인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종모종양법이라고 그래요. 양인 증대책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거는 용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과 같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 모두 균역법이 용조 때에 실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비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오라총관 목극 등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희 압록 동의 토문였죠. 뭐예요 이거? 숙종대 1712년 백두산 일대를 탑사하고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숙종대 때입니다. 조선의 박권과 청나라의 목국 등이 만나서 백두산 일대를 탑사를 해요. 그리고 세우는 비석이에요. 만주사변 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 비석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동, 위, 토, 문, 서, 위, 앞, 록, 앞록입니다. 그렇죠? 동쪽으로는 터문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압록 백두산 있고 백두산 정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을 한다. 동쪽으로는 토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서쪽은 압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청과 조선 양국 다 이의가 없었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토문한다. 청나라에서는 두만이다. 조선은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어디다? 송화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청이 얘기한 두만강은 여기에요. 조선이 얘기하는 송화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송화강이에요. 그리고 청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 스타노보이 산맥이에요. 여기 러시아, 여기는 청입니다. 그래서 두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송화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토문이 간도. 이게 간도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통간도입니다. 통상.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수한 정계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 말 간도, 이 간도, 통가도, 길림성 임자짐에 길림성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됐다. 그럼 뭐 결국 어떻게 해석됐냐? 두만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1909년에 간도 협약이에요. 간도 협약은 청과 일본 간의 협약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 간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청은 일본에게 암봉선, 철도, 구설권을 줍니다. 또 푸순, 지명입니다. 탄광, 채굴권을 줘요. 자, 그 대신 일본은 청에게 백수한 정계에 나와 있는 토문이 있죠. 토문에 대한 해석을 뭘로? 두만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 간도협약이야. 그래서 간도협약을 통해서 간도는 한국사 무대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토문강을 두만강이 아니라 어디라? 토문을 송하로 했었다. 이 송항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송항이다. 조선과 청 사이에 간도 기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거 있죠? 조선이 사군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육진 개척은 세종대 때예요. 그리고 백두산에 세운 기념비다. 백두산 기념비 맞습니다만은 네 번째 백두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게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입니까? 아니죠. 백두산 정계비는 이거예요. 토문과 압록을 경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서로. 그 얘기지. 5번. 일본과 청이 간도의 권리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협약한 간도협약이다. 간도협약은 1909년 얘기고 이거는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여기서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같이 붕당 정치가 전개된 이유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였죠. 이게 이제 영조 때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지리지에. 신축년, 이민년 이래로 신임사업입니다. 이거 보세요. 신축년, 이민년 이래로. 그러니까 영조 이후에 지금 신축 이민사와 신임사와 이후에 이란 얘기입니다.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3세기. 영조 때 노론, 소론, 남인 3세기입니다. 이니 난리가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지금 뭔 얘기냐면 이거는 붕당 정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치료약이 뭐예요? 탕평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조 때 완론 탕평과 정조 때 줄론 탕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됐는가? 바르지 못한 설명은 뭐예요? 이거죠. 1. 외척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급기야 종조가 독살이 되고 결국 안동립시, 풍양조시, 안동립시에서 외척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 정쟁의 초점이 왕위계승 문제까지 미치고 있었고요. 그렇죠. 세 번째. 권력을 독점하기에 여러 차례 사화가 발생하였다. 사화는 아니죠. 자, 무오사화, 기묘사화, 갑자사화, 그다음에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건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죠?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이지. 이제 여기서 뭐 살인과 살인 간의 붕당 정치에서 사화가 나올 일은 없겠죠. 4번. 상대 붕당에 대한 보복으로 사사가 빈번하게 났어요. 사사는 왕명으로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5번. 조선 후기의 정치가 일당전자 현상으로 나타나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사실과 관계 있는 왕과 그가 실시한 것. 노론의 일당전자의 추세가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영조 때부터입니다. 이거죠.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가 이인자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론, 남인의 강경파들이 이인자의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붕당 간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였고 이조 전랑직을 약화시켰다. 이건 누구 때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의 바로 옆에
균역법 이렇게 이제 매치를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한번 봐봐요. 애속 논쟁은 숙종이 아니라 누구 때요? 현종대 때죠. 그러니까 숙종 앞에 왕이 누구죠? 자, 효종,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나오는 저쪽에 숙종이란 말이에요. 현종대 때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였었던 누구? 자의대비, 조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 상복 기간 문제를 놓고 현종대 때 뭐가 되었다? 애속 논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애성과 갑인 애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조의 신해통공은 수공업에 있어서는 수공업자의 명단인 공장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상업에 있어서는 시전사인이 가지고 있는 금난용권을 없앤 조치예요. 경종대 이민사화, 아까 말씀드렸죠. 신축사화와 이민사화를 통해서 소론이 주도권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광해군대 중립외교 많이 설명이 됐었죠. 생략하고 하여튼 여기서는 용조가 되겠고요.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균역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태동기 정치사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경제사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